네, 마돈나의 보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OST 듣고 왔습니다. 시내21의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수요 재개봉관 2006년 작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대한 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새 네. 10주년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 영화가. 저도 참 이 영화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이번에 다시 보고 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예. 봐야지 그래서 봤는데 안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새로 오셨어요? 진짜 완전 전혀 새로운 느낌. 저도 맨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10년 새에 제가 이제 또 미국 드라마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이제 눈에 익은 배우들이 거기에 또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큰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패션 잡지를 배경으로 한 어글리 베티? 맞죠?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 데이비 프랑켈 감독이 그러니까 이 이전에 TV 드라마하고 관계로는 섹스 앤 더 시티의 몇 에피소드를 연출했던 연출자였어요. 이 영화의 감독이. 그러니까 그리고 의상 감독도 같고요.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 이후에 이제 대중문화에서 패션을 다루는 방식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영화. 우리가 많이 보는 패션 채널들 있잖아요. 네네.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나온 거기서 나온 프로그램들도 볼 때마다 이 영화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정말 프국내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제일 그거예요. 프로젝트 런웨이. 그렇죠. 예, 네. 그런 이제 그런 리얼리티들이 아마 이 영화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줄거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아시는 얘기라서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일단 그려드리고 줄거리를 들어가자면 왜 아주 유명한 여성 영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드라마 계열 중에서 이 이전 세대의 중요한 작품 두 개가 있어요. 네. 귀여운 여인이라는 줄리아 로버츠 출세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80년대 말에 마이크 니콜스 감독이 만든 워킹걸이라는 여성 영화가 있었어요. 그 귀여운 여인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여자 이야기였고 워킹걸은 중요한 까닭은 여성 영화 안에 현대에 일하는 여성들의 딜레마 같은 게 주요 소재로 다뤄졌던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미니스트 영화 연구 같은 데서도 대중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주석으로 언급이 되는 영화인데요. 이 두 영화의 21세기적 진화를 한 작품 안에 모아놓은 대중영화가 바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의 이 위치를 잡아두시고, 익숙하시지만 다시 한번 영화를 머릿속에 그려볼게요. 이야기와 함께. 네. 자, 뉴욕의 아침입니다. 진짜 10편이면 2편의 영화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뉴욕 아침이라 모두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인,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앤드리아 삭스.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들의 아침 준비를, 그러니까 출근 준비를 영화가 다 보여주죠. 처음엔 누가 주인공이지? 이 중에 싶을 정도로 왜 출근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 있잖아요. 거울을 보고 얼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스타킹을 쭉 말아 올려서 신고 그다음에 속눈썹을 올리고 그다음에 아침 토스트 하나 집어먹고 이런 이제 보편적인 아침 풍경이 몽타주로 나오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보다 보면 이게 그냥 이제 예쁘게 차리고 이런 거라기보다 약간 완전 군장하고 있는 느낌. 그렇죠. 전쟁터로 나가는 그렇죠. 이제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자들이 먼저 출근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가면서 아직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침대에서 뭉개고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삶의 전쟁터로 나가는 게 여자들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자 파트너한테 키스를 남기고 자기 하루 잘 지내 그러면서 딱 나가서 이제 바쁘게 택시를 잡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도 가끔 느끼는데요. 이렇게 처져 있고 막 그러다가 저야 대단한 화장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화장하고 옷 골라 입고 이러면서 약간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오늘 어떻게 나가 도저히 못 나가겠다 하다가 근데 그런 아침 느낌 같은 거를 직장 여성들이라면 느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저는 되게 호감이 가는 시퀀스였어요. 흔해 보이는 오프닝이긴 하지만 그 장면이 저는 그거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정말 어렸을 때 본 드라마인데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아세요? 차인표 신혜라 씨. 그 드라마 보면 차인표 씨랑 신혜라 씨가 아침 준비를 하는 게
교차로 나오는 건가요? 반 나눠서 딱 나오거든요. 아니 화면을 분할해서. 네, 화면 분할. 굉장히 실험적인 자체요. 네, 저는 그 장면이 딱 근데 거기서 또 차인표 씨는 좀 약간 이제 부유하고 그렇죠. 신혜라 씨는 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감는데 차인표 씨는 막 이제 위에 해바라기 있잖아요. 해바라기 샤워를 이렇게 하고 막 신혜라 씨는 이게 대야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막 감고. 근데 둘이 같이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는데. 캔디와 테리우스의 아침이군요. 저는 근데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문득 나면서 정말 인류 인체의 신비를 전 느꼈어요. 이제 기억이 전혀 없는 기억인 줄 알았는데 90년대 초중반이에요, 그 드라마가.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게 이제 클리셰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지워졌다가 왜 우리 인사이드 아웃에서 네. 어떤 공이 굴러 들어오면은 이제 기억이 깨어나는 거랑 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인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화가. 네. 맞아요. 그리고 그날 이제 앤드리아는 출근하는 건 아니고요. 면접을 보러 가는 중인데요. 원래 명문대 로스쿨 입학 허가도 받았었는데 자기는 기자가 되고 싶다, 저널리스트가 되겠다고 해서 네. 뉴욕으로 온 거예요. 근데 뉴욕으로 와서 이제 학보사 편집장을 했었던 이력서와 자기가 쓴 기사의 포트폴리오들을 들고 이제 이곳저곳에 원서를 넣었겠죠. 근데 네. 딱 한 군데 처음으로 답이 온 것이 바로 지금 가고 있는 엘리어스 클라크라는 출판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근사한 사옥을 가진 그 출판사로 들어가는데 그녀가 면접을 보는 일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이제 수수한 기자지망생에 읽어본 적 별로 이제 취미에 안 맞아서 읽어본 적도 없는 세계적인 패션지 런웨이라는 잡지의 네. 편집장 어시스턴트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 편집장은 미란다 프리스틀리라고 하는 메릴 스트립의 캐릭터인데요. 이 편집장은 뭐 이 런웨이뿐만 런웨이에 장기 집권하고 있는 폭군이라고 해도 되겠죠. 권위 있는 근데 이제 능력이 없는 폭군이 아니라 당연히 능력이 없으면 장기 집권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패션 에디터계 황제 같은 존재고 그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끼친 영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그 오트쿠티르 고급 패션계의 가장 위에 서 있는 그래서 그녀가 가령 이제 먼저 이번 시즌 옷을 보고 눈썹을 찡그렸다 그러면은 뭐 무슨 입센로랑이고 누군 반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권력을 가진 완전 포식자. 그렇죠. 네. 그런 약간 여기서 메릴 스트립은 글렌 클로즈 풍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등장을 하죠. 근데 그 건물에 이제 들어서는 순간부터 네. 앤디는 아까 거리에선 그냥 멀쩡한 뉴욕의 여성 중에 한 명이었는데 급 과체중이 된 것 같은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전부 뭐 44 사이즈도 안 돼 보이는 것 같은 몸을 가진 여성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사무직인데도.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보시기에도 그랬어요? 저는 똑같다고 느꼈거든요. 실제로는 영화에서 표명하는 것만큼 차이가 나진 않죠. 그쵸. 이게 영화에서 우리가 관객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면서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런 거죠. 이제 미운오리가 백조되는 게 안경만 벗으면 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저만 둔한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들은 또 뭐 자기들만의 예민한 줄자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앤디 자신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쟤는 뭐야? 하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 공간에 안 어울리는 인물이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무슨 열대어들이 갑자기 자기 수조에 도다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제가 도리를 찾아서를 보고 와가지고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 이제 프리스틀리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어시스턴트가 2명이 필요하고 그 둘 사이에는 위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1 비서와 제2 비서가 있는데 지금 막 승진한 그러니까 제1 비서가 나가는 바람에 제2 비서였다가 퍼스트가 된 선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캐릭터가 에밀리라는 인물이고요.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를 합니다. 본명도. 그렇죠. 에밀리 블런트는 여러분이 에지 오브 투모로우의 주인공이었던 그 여성이고요. 그 같은 세대 최고 중에 한 명이죠. 지금 벌써 몇 년 사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그 앤디가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옷차림을 쫙 스캔을 하고 이제 인사과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는 거죠. 아니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패션에 무감각한 애를 보냈나 하고 그 연기가 너무 좋아요. 나올 때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에밀리 블런트가 그 표정 하나로 모든 걸 표현을 하는데 이 잡지의 아트 디렉터, 그러니까 역시 굉장한 인물이겠죠. 나이젤이라는 스탠리 투치가 연기하는 이 조연 캐릭터가 이제 눈짓으로 방 안에 특이한 모습의 여성이 있으니까 누구야? 하고 이렇게 눈짓으로 물어볼 때
대시라 그래요. 그녀를 가리켜서 대시라는 지시 대명사를 쓰거든요. 아, 저거 난 나도 설명 못해라는 식으로 나온 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리고 미란다가 네. 그러니까 편집장님이 원래 출근 시간이 9시 좀 전인데 훨씬 일찍 나온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뭔가 뭐 마사지 스케줄이 취소됐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소식이 오는 순간 회사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뭐 먹던 그 간식 다 버리고 뭐 플래시주에서 힐로 다 갈아 신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아 그녀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직 등장도 안 했는데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녀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게이트도 이렇게 우리가 그 출입증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직접 열어줘요. 수희 아저씨가 그녀만큼. 맞아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먼저 탔던 모델이 마치 그 네. 이제 베테랑에서 조태호 장면처럼 자기가 미안해하면서 죄송해요 미란다 이러면서 내리는 장면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례도 없고 그냥 이제 당연한 듯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앤드리아를 만났는데 그녀의 이 방사선 같은 영향력에 대해서 또 혼자만 무감동한 게 앤디인 게 모르니까 그 잡지도 안 읽었고 미란다 프리스틀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고대 과학자 프리스틀리를 더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앤디 같은 여자는. 그냥 이제 면접에 들어갔는데 면접은 우리 예상대로 굉장히 싸늘하게 끝나죠. 뭐 절대 될성 싶지 않은. 그런데 아 그렇구나 하고 실망해서 포기해서 돌아가는 순간 쫓아나온 에밀리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랜다라는 이렇게 뜻밖의 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하는 에밀리 블런트의 표정도 진짜 일품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위로 한번 굴려요. 딱 이러면서 대체 뭔 일이래? 하는 그 대사가 들리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순전히 지금까지 2명이 못 견디고 나갔는데 그녀들은 다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그 신입들이었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란다가 나중에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번엔 한번 변화 삼아 뚱뚱하고 똑똑한 애를 써볼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녀를 고용했다고 나중에 사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 두 캐릭터가 두 주연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듣고 가실까요? 면접 보는 장면. 그렇습니다. 네. Who are you? My name is Andy Sachs. I recently graduated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And what are you doing here? Well, I think I could do a good job as your assistant. And, yeah, I came to New York to be a journalist and sent letters out everywhere and finally got a call from Elias Clark and met with Sherry up at Human Resources. And basically, it's this or Auto Universe. So you don't read Runway? No? And before today, you had never heard of me? No. And you have no style or sense of fashion? Well, I think that depends on what you're... No. That wasn't a question. I was editor-in-chief of the Daily Northwestern. I also won a national competition for college journalists with my series on the Janitors Union, which exposed the That's all. exploitation of... 이 편집장님이 뭐 지나치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막 신경질적이라든지 이러면 좀 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처음 모여서 테이블 리딩을 하는 날 네. 모두가 어떤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미란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근데 메릴이 입을 여는 순간 다들 너무 놀랐다 그래요. 속삭였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아 이게 맞구나라는 걸 모두 깨달았고.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디서 읽기로는 오히려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좀 참조했다 그래요. 메릴 스트립이. 그런 약간 이렇게 늘 약간 조용히 힘주지 않고 말하는데 상당히 상대방을 연륜으로 압도하는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네. 그런 연기를 지금 우리가 처음 톤을 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채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럴 법하지 않았는데 채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줄창 1초도 핸드폰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주말도 없고 뭐 그래서 주말에 다른 도시로 출장 가면 제일 기뻐하죠. 이제 이번 주말에는 혹여 전화가 안 오려나 물론 옵니다. 전화는. 그리고 뭐 얼마나 이것이 힘든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효과적으로 에피소드들이 선택이 됐는데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대사들이 뭐냐면 아침마다 이제 커피 체인점에서 네. 정확히 원하는 식으로 섞여진 뭐 크림이든 뭐 설탕이든 섞여진 커피를 대령을 해놔야 되는데 제 시간에 조금 늦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메릴 스트립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무슨
내 커피가 지금 제 시간에 안 와 있는 무슨 이유가 있나? 정말로 놀란 것처럼. 그러면서 죽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가 죽지 않는 이상 여기 항상 안 있어야 갖다 되는데. 놓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응답기가 전화 받는 걸 무척 싫어해서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데스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방광이 터지는 한이 있어도. 그래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애먹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제가 그런 상사가 있다면 미란다가 제일 어려울 이유는 뭐냐면 예측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질문을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보통 일을 잘하려면 뭔가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오더가 내려왔을 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요? 정확히 뭘 원하시는 거죠? 해서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일 시키는 사람한테도 좋잖아요. 근데 네. 그녀는 진짜 힘든 게 절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알아서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그게 틀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뭐 하늘이 두 쪽 나는 야단이 돌아오는 거죠. 채광이 좋은 그 레스토랑 예약해줘. 어디란 말입니까? 뉴욕에서 채광이 좋은 레스토랑이.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스커트, 네. 그 레스토랑이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가 뭔지를 자기 능력껏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상사들에 대한 도시 괴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호러블 보스라는 영화도 나왔었지만 그 한국 제목이 제니퍼 애니스턴.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영화가 2편이나 나왔었지만, 뭐 그 중에서 진짜 어이없는 건 이런 거죠. 뭐 자녀들 숙제를 시킨다거나. 그죠. 네, 예. 이거는 뭐 좋지 않은 거죠. 아니 그리고 근데 저는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공과 사를 되게 분리한다고 느껴졌는데 그게 패션 업계만의 좀 특징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제 뒷덜미에 신경이 쓰이는 게 패션지에 오랫동안 일한 동료들, 후배들인데요. 네. 제가 잘 모르는 세계고, 이건 분명한 거는 제가 일하는 매거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저희는 이거는 같은 동종업계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른데요. 네. 이제 그녀 이렇게 불합리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해내면 이제 다른 건 못할 게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초기의 테스트 과정인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네. 이제 그쪽의 실상은 모르겠고, 저는 유명한 어떤 잡지들은 기자들도 어시스턴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자료 수집, 리서치를 해주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만 해도 너무 별세계 얘기 같았기 때문에 미란다 프리스틀리의 이 세계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거죠. 원래 이 보그지에 오래 있었던 안나 윈투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편집장이 모델이었고,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로렌 와이즈버거가 그녀의 어시스턴트로 실제로 일한 경험을 기초로 진짜요? 약간 복수하듯이 이제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영화에 네. 대해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이겠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앤드리아 캐릭터에 유리하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픽셔널을 한 부분도 있다는 정도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짐작이겠죠. 진짜 뭐 영화 초반부터 그냥 뭐 신기한 장면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냥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건 진짜 패션지 동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소홀했네요. 그리고 제일 말도 안 되는 이제 모두를 어이없게도 하고 박장대소를 시키는 게 네. 해리포터 신간 원고를 빼와라. 아직 이제 프린트도 안 된 걸 그런 명령까지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안쓰러웠던 이 모든 힘든 일을 뉴욕 거리를 막 가로지르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말도 안 되는 부탁 전화를 돌리고 하는 일들을 이 10cm 힐을 신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저는 힐을 보면은 아무리 뭐 유명하고 아름답다는 구두를 봐도, 이번에 칸에 가서도 쇼윈도를 보고 그랬는데, 네. 저는 어떤 부류냐면, 와 너무 예쁘다, 갖고 싶다 보다 아프겠다가 먼저 떠오르는 타입이라서. 네. 그래서 저걸 신고 사무실에서 종일 저렇게 종종거려야 한다니, 이게 정말 보면서 제가 막 제 발이 아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화니까 좀 그랬겠지만 너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주고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우리 직장인들은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만약에 제가 일을 잘 못해서 크게 편집장의 비즈니스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단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아니 저렇게 다짜고짜 실무에 투입하나, 아무 경험도 없는 그 수습 비서를 하는 생각도 이제 언뜻 스쳐가긴 했어요. 에밀리가 야망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안 해준 걸까요? 자기만 잘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에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감이 조금씩 그쵸, 네. 자라나게 되는 게 영화 매력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힘들고 자기 성정에 전혀 안 맞고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저널리스트이라고도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1년만 버티면 이 뉴욕의 출판계에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이력 한 줄이 생긴다는 점 때문에, 그리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게 돼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트 디렉터인 나이젤이라는 네. 이게 스탠리 투치 캐릭터인데 이 일종의 신데렐라 스토리인 이 영화에서 나이젤은 요정 데모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타나서 무도의 날 드레스와 마차를 만들어주는 네. 그리고 좀 더 패션지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메이크오버를 해주는 그런 네.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앤디가 기본적으로 점점 유능한 비서로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고 그 변신 과정 중에 아까 제가 귀여운 여인 레퍼런스로 말씀드렸지만 프리티 우먼 시퀀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프리티 우먼에서는 그 유명한 로데오 거리에서 네. 이 리처드 기어가 같이 뭐 쇼핑하면 무시당한 줄리아 로버츠를 데리고 와서 옷을 입혀보고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잡지에 그 클로젯이 있는 거예요. 옷방이 있어서 거기에 데려가서 그럼 네가 패션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골라보자. 물론 네 사이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코디네이션을 해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근데 이 앤드리아의 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전환점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패션계에 대한 그래 난 여기서 그냥 버티기만 하고 이력만 쌓자. 패션은 나는 몰라. 내 세계가 아니야라고만 생각했던 그녀한테 제일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뭐라고 이름을 줘요? 벨트 망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벨트 허리띠 네. 망원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호 잡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제 기억에 아마 이게 9월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역시 이제 패션지나 패션 문외한이라 모르지만 패션지한테는 9월호 셉템버 이슈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FW의 시작인가요? FW? 그렇죠. FW의 시작이겠네요. 그래서 뭐 그해 어떤 그 디자이너들의 중요한 작품들 소개되는 이슈라서 이제 지면 경쟁도 심하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편집장이 마치 영화 감독처럼 컨펌을 하는데 에디터들이 모여서 이제 옷들을 맞춰보고 액세서리랑 맞춰보고 하는데 앤드리아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파란 벨트를 놓고서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걸 보고 앤드리아가 옆에서 받아 적기를 하고 있다가 피식하고 자기도 모르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어? 하고 사람들이 그녀한테 의아한 눈길을 던졌을 때 또 이제 해맑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this stop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라서인지 모르지만 제 눈엔 똑같이 보여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토프! 스토프!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메릴 스트립이, 그러니까 이 미란다가 저는 여기서 약간 성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지금 바쁜데. 근데 그걸 고쳐주는 장면이 저는 좀 인상 네. 깊었는데, 넌 네가 지성깨나 있는 뭐 기자, 지망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넌 네가 뭘 입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짧은 스피치를 해주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가 입고 있는 그 보풀난 하늘색 스웨터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들의 연구와 전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시즌의 색으로 선택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 그녀는 이제 저하고는 다르게 몇 년도 무슨 시즌까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2002년이라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요? 2002년. 그러면서 그 블루가 그냥 블루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루가 있잖아요. 블루에서도 이제 세롤리안 블루라는 하늘색인데, 그게 이제 처음에 고급 패션 브랜드에서 선택이 되면서 이 물방울 효과,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효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저가 시장의 유행 색깔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푸른 스웨터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들이 돌아가고 네. 또 고용과 이윤을 창출한 거다. 그냥 그 스톱이 아니다라고. 그건 정말 그러니까 그게 네 옷장까지 가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창의가 있었던 거다라는 간결한 연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패션에 대한 앤디의 태도를 바꿔놓는 또 하나의 대사가 나이젤한테서 나오는데요. 나이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녀가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둬야 할까 봐요라고 이제 찾아갔을 때 유일하게 이제 이 회사에서 자기한테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이니까 그럼 그만둬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쭈쭈를 안 해주고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을 꿈꿔왔는지를 자기의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뭐 6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무슨 이태리 이민계에서 정말 마초스러운 환경에서 몰래 축구 연습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바느질 배우러 다녀서 그때 몰래 읽으면서 나의 희망의 등대가 돼줬던 게 바로 이 잡지다.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 네가 일하는 잡지가 얼마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술가들이 일하는 장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에서 손꼽는 디자이너들이 이 지면을 위해서 자기 작품들을 싣고 싶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적한 점이 이거예요. 근데 예술가인데 어쩌면 예술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술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옷이니까, 의생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대사가 조크로 또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 그러면서 앤드리아를 한번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너는 아닐지 모르지만 앤드리아가 입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위대한 예술가 옷은 안 입겠지만 하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두 개의 대사가 이제 앤드리아가 조금 더 그냥 이제 어떤 자기 커리어의 쓸모로서만 아니라 패션계를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변화는 이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 그녀의 아주 다른 일 세계를 모르는 동거하는 남자친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오래된 친구들은 얘가 변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 모임에 항상 지각을 하고 그러니까 미란다의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입성도 바뀌었잖아요. 이제 명품을 막 걸치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그 패션지에 들어오는 이제 선물들, 기념품들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즐겁게 받아 쓰면서도 앤디가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네. 이제 허영에 팔려간 일종의 변절자, 그러니까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넌 셀링 아웃이야. 그러니까 넌 영혼을 팔았어라는 뜻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비난이 섞인 눈길을 앤드리아가 점점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로 생각해 보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세계는 그러니까 어떤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압축해 주는 것 같아요. 현대 직장 여성들이 어떤 면의 스트레스냐면은 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남들의 평가로 자기를 채점하고 자책하는 습관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습득하게 돼 있어요. 특히 외모나 네. 그런 성취에 대해서도 남들이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많은데 근데 항상 여자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를 얻으려면 한 가지를 포기하라는 규칙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려면 뭔가 이렇게 여기 앤디는 우정이나 뭐 사랑을 이뤄야 되고 미란다 경우에도 가정에 뭔가 남편이 열등감 때문에 불화를 일으킨다거나 근데 이런 이제 압박은 남성 캐릭터의 경우에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앤디가 이 영화에서 희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 직면하게 하는 중요한 에피소드가 이 영화의 뭐 세 번째 코너랄까? 네. 마지막에 가장 클라이맥스로 흘러가게 네, 되는 그렇죠. 이제 갈등인 거죠. 그게 뭐냐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파리의 오토쿠트리 쇼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마치 뭐 영화계로 치면 칸 영화제 같은 걸까요? 에밀리의 꿈. 그렇죠. 그리고 네. 에밀리는 이날을 너무나 기다려온 거예요. 퍼스트 어시스턴트가 돼서 이제 미란다를 수행해서 파리에 가서 그 쇼들에 같이 동참을 하고 중요한 인물들을 모두 만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이런 파리를 꿈을 꿔왔는데 어느 날 미란다가 점점 더 앤디의 능력을 인정하다가 자기 집에 그 다음 달 잡지의 가제본을 들고 온 앤디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데려갔으면 싶다. 에밀리를 제치고 파리에. 데려갔으면 싶다. 근데 네가 얘 쓴지 논지 빨리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통보도 네가 에밀리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제 못된 점이죠. 그렇죠. 그걸 왜 이 후배인 이 친구한테 선배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제가 선배 대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는 어떤 상황인지 너무 알겠죠. 그쵸. 이제 직장인들이라면 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거를 이제 대비시켜 보실 수 있을 너무 텐데요. 힘든 상황이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건 그 전까지 여러 장면에서 에밀리가 파리에 가기 위해서 몇 달을 굶어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막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예, 어쩜 그렇게 아픈 연기를 잘 코끝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정말 연기를 잘하는. 그래서 거죠. 파리를 누가 가는지 알려주실 거죠? 이거는 서스펜스를 위해서 2부에 가서 얘기를 할까요? 네네. 네. 2부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끝곡 어떤 곡 듣고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그래서 지금 파리를 간다 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더 1975라는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네. 팀의 파리스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make a scene. FFG. Power FM. Music, make a scene. FFG. 자, 파워 FM 음악 매거진 FM진 2부 시작했고요. 저는 FM진의 대표 에디터 조정식입니다. 시내 21의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하는 수요 재개봉관 1부에 이어서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주연의 영화 2006년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대해서 얘기 나누던 중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메릴 스트립이 예. 앤 해서웨이에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인데 거부해야만 할 것 같기도 한 제안을 하는 그렇죠. 데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저널리스트를 지망하다 뜻하지 않게 패션 잡지 편집장의 어시스턴트가 되고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체험하는 젊은 여성이 그래도 이건 일이고 나라는 인간은 변하지 않았어라던가 나의 이상은 그대로 있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주변에서 친구들이 아무리 실망을 표하고 남자친구가 멀어지더라도 괜찮아 해왔는데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딜레마를 맞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편집장이 안 갈 거면 출근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세게 말해.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의 상황을 주고 저는 이걸 왜 그랬을까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도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이 안드리아를 맞아요. 자기 후계자 내지는 다음에 어떤 제목으로 키우고 싶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뭔가를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너도 우리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해라. 그렇죠. 라는 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니까 그 그렇죠. 장면이 되새겨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원작 소설과 영화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란다를 악역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뜻이 뭐였을까라는 걸 적어도 생각해보게 하는 게 네. 이제 영화 시나리오의 차이인데 그래서 한번 네 인생 한번 네가 선택해봐라. 네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할 수도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자들한테 강요되는 어떤 양자택일의 시츄에이션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가 되게 교묘한 게 뭐냐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전화를 하려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꺼내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편리하게도 전화를 받다가 에밀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뭐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뭐라고 느꼈냐면 그럴 줄 알았다. 왜냐면 너무나 이 보스가 재촉을 하고 느질씨의 무시무시한 그 싸늘한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어시스턴트들은 영화 속에서 대체 몇 번을 무단횡단을 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양손에 막 짐을 들고 제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게 왜 뉴욕은 사실 차도가 그렇게 넓지 않은 길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 차 사이로 막 가는 그런 장면이 막 저러다 언제 한번 사고 나지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는 수습은 아니고 처음부터 경력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신문사 안에 저희 잡지 사무실이 있을 때 그런 전설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경칩이라 그러는데요. 경찰 출입 기자들을 총괄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출입 기자들은 가장 이제 안테나를 곤두세우고 속보를 다퉈야 되잖아요. 그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출입서에서 그걸 올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너무너무 일도 잘하시고 정말 유능하시고 그리고 무서운 선배가 계셨는데 그분이 시경캡을 하실 때 그 후배 기자 중에 한 명이 그땐 삐삐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걸 전화를 안 하면은 크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삐삐가 왔을 때 너무 급한 마음에 거의 차 문을 열고 굴러 떨어져서 건너편에 공중전화가 보이는 순간 선배한테 전화를 정보 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굴러 떨어져서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 공중전화를 걸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에밀리가 영화 속에 사고를 당하는 순간 제가 들었던 그 사회부 선배 생각이 그래도 나셨군요. 났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미란다 전화가 아니라 이제 앤디 전화를 받다가 주의를 집중을 안 해가지고 난 사고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고 장면도 참 예뻐요, 그죠? 스카프가 막 다 날리면서, 그죠? 네. 이 영화는 그걸 접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영화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 영화가 제공하는 중요한 쾌락이 그거죠. 이제 눈으로 어떤 쇼빈도를 감상하는 것. 사실 영화 전체가 런웨이라고 봐도 다 예뻐요. 무방하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랄까 그냥
어떤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꿈을 가진 여자애가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래서 네. 그러다가 나중에 사필 규정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소설보다 영화가 더 복합적인 텍스트로 느껴지는 면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란다한테 사람들이 미란다를 존경은 하지만 사랑하진 않잖아요. 이 영화에 네. 나온 인물들이 다 두려워하고 정말 못됐다. 그리고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성정이 바른 사람이면 그녀랑 오래 일할 수 없다는 식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녀가 어떤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앤디한테만은 어떤 맨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출장을 가서.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도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 그 가운만 입고 목욕 가운만 입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그녀가 당면하는 개의 사생활의 어려움 같은 거를 이제 대사도에서도 표현을 하지만 만약에 미란다가 남자였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한쪽이 성공하고 바쁜 쪽이 남편 쪽이었다면 이 문제 자체가 제기될 수나 있었겠나. 그러니까 커플이 있을 때 남자 쪽이 승승장구하면 사람들은 그건 아이고 결혼 생활이 해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 쪽이 성공을 하면 근데 왠지 똑같은 경제 수입이고 똑같이 기회를 갖는 거고 그 집안에 잘 된 일인데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미란다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연기 얘기 조금 하고 마무리 지을까 싶은데요. 네네네. 자, 메릴 스트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렌 클로즈 몰드의 메릴 스트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점이 인상 깊은 게 그런 그 스웨터에 대한 연설과 그다음에 아까 그 사생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는 그렇지만 마무리는 정말 그녀답죠. 그래서 마음이 짠해진 앤디가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일을 잘하면 돼라고 이제 그만 가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제 화장 지운 장면 이렇게 두 가지가 메릴 스트립이 제안을 해서 들어간 장면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스크립트를 받았을 때는 이게 과연 뭔가 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인가 했는데 이제 그녀가 이런 제안들을 이제 캐릭터를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영화 속에 포함되게 됐다고 하고요. 뭐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이런 느낌조차 있어요. 그 최강자고 악역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앤디가 마침내 그녀한테 등을 질 때 꼭 수제자한테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의 느낌마저 그 버림받은 쪽이 마치 미란다인 것 같은 맞아요. 네네. 그런 기분이 들죠. 물론 그 장면도 영화적 과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 이제 파리에 분수대에 핸드폰을 던지고 가는 장면인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이제 그만두려면은 우리가 노티스를 해야죠. 네네, 노티스를 그렇죠. 해야 네. 그 뭐 2주 전이 규정인 회사도 있고 2달 전이 규정인 회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른이 되니까 이런 게 눈에 밟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출장 와중에 출장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 일을 해야죠, 지금. 저 진짜 이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영화로만 봤죠. 만약에 같이 그렇죠. 사진기자랑 맞는 출장을 가는데 현장에서 저렇게 그만둬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급 미란다한테 동일시하면서 그리고 저건 안 미란다가 되지. 가장 힘든 상황에 떠나버렸잖아요. 그 인파 속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네. 보좌해줄 사람이 딱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 그림상 극적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직장인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후임자를 네. 이제 미리 이제 물색할 시간을 좀 줘야죠. 인수인계를 그렇죠? 하시고 그리고 그만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았던 장면이 메릴 스트립 연기 중에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디한테 굉장히 쌀쌀맞으면서도 능력을 인정하는 추천장을 써줬다는 걸 네네네. 나중에 앤디가 다른 어떤 시사지 같은 곳에 면접을 보러 가서 알게 되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랬구나라고 앤디가 깨닫고 지나가다가 그 뉴욕의 거리에서 다시 자기 차에 타고 있는 이 메릴 스트립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앤디가 인사를 하잖아요. 손을 흔들어서. 맞아요. 인사를 하는데 그때 어쩔 것인가. 과연 미란다가 저게 어떻게 답할 맞아요. 것인가. 예.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답례를 돌려주는 걸까 아닌 걸까 굉장히 애매한데 너무나 미란다스러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묘사하는 건 약간 재미를 깨는 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 장면에서 메릴 스트립 어떻게 연기하나 보십시오. 말하고 싶어 죽겠네. 그렇죠? 진짜 메릴 스트립의 그 미묘한 전 표정 연기들이 진짜 이 영화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차에 탄 다음에야 맞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메릴 스트립의 미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란다였다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이 큰 대인배인 다정한 메릴 스트립의 약간 자애스러운 미소가 0.7초 정도 살짝 이렇게 딱 스쳐갑니다. 그래서 그때 딱 퍼펙트하게
아, 역시 메릴.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이 영화 찍는 동안 보통은 굉장히 메릴 스트립에 대해서 사람들이 같이 공연한 배우나 스태프들이 얘기들이 좋아요. 너무 친근하고. 아,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뭐 달리 실제 좀 캐릭터도 그렇게 좀 예, 포스가 뭐, 있는. 근데 그 포스가 그녀의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명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라면 메릴 스트립한테 말도 못 걸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배우 얘기를 들었는데 그녀는 너무 나이스하게 대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메릴이라고 이름을 못 불러 퍼스트 네임 부르기가 뭐해가 계속 저기요라고 불렀었다고 감히 이름을 못 불러서 근데 본인의 태도는 굉장히 캐주얼해요. 토크쇼 같은 데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유행 패션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잘 쓰는 패션이 이제 안경에 이렇게 안경 줄 달린 안경 있죠. 네, 이제 네. 그런 거랑 그다음에 막 핀도 막 여기다 막 여러 개 꽂고 나오고 그러니까 전혀 뭐 이렇게 스타일리스트가 있는 것 같지 않은 복장으로 다니는데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메릴 스트립이기 때문에 일종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경외감을 이제 갖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를 찍는 동안은 그러니까 네. 평소에는 그렇게 공연자들하고 친하고 스태프들한테 이제 뭐 권위 있는 모습을 안 보이는데 이 영화에서는 미란다 캐릭터와 다른 캐릭터 사이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했다 그래요. 약간 거리를 두고 제 생활을 했었다라고. 그리고 또 이제 미란다를 제외한 모든 네. 사람들은 또 영화랑 비슷하게 굉장히 잘 지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네, 뭐 그래서 모두 굉장히 지금까지도 친하고 그렇다는 거 10주년 기념이라서 이제 여기저기서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리포트를 봤고요. 저는 뭐 스탠리 투치의 정말 좋은 연기 중에 하나가 네. 조연이지만 이 영화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에밀리 블런트가 저는 이 영화 처음 봤을 때는 제일 빛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메릴 스트립, 스탠리 투치 연기자라는 거야 뭐 전혀 뉴스가 아닌데 그쵸. 거기서 저는 에밀리 블런트를 처음 봤기 때문에 도대체 누군가 처음 본 영화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봤어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배우를. 근데 이름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코믹 연기의 훌륭한 타이밍이라든가 캐릭터 자체로 치면 무슨 신데렐라의 못된 언니 같은 캐릭터잖아요. 파쥐. 예, 팥쥐. 근데 외모 때문에 팥쥐 생각은 참 못해서 우리 팥쥐 하면은 항상 동화책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조금 안 예쁘게. 안 예쁘게 나오고 이것도 편견인데. 근데 너무 아름답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눈화장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눈화장까지 소화하는가. 너무 아름답고 그 빨간 머리 칼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네. 여배우가 있나. 케이트 블란쳇하고 더불어서 빨간 머리 정말 잘 어울리는 배우. 사실 진저가 굉장히 많죠, 여배우들 중에.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빨갛게 이제 물을 들이고 나왔었어요. 엑스맨의 진. 진도 맞아. 네. 진도 정말 진저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근데 이게 그런 캐릭터인데도 영화를 보다 보면 꼬이진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귀엽기 시작하냐면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앞에서 그렇게 쎄하게 굴다가 자기 파리 간다고 자랑할 때부터. 되게 그냥 좀 약간 단순한 느낌이 들죠. 네, 그러면서 확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고 좀 되게 귀엽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앤디가 일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면서 파티에 같이 갔을 때 앤디 보고 옷차림을 칭찬해 주거든요. 저 에밀리가 그래서 you're so chic 그랬던가 뭐 너무 멋져라고 하니까 앤드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선배는 너무 말랐어요라고 스키니. You are so thin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바로 딱 나온 대답이 Thank you. 전 그 파티 장면에서도 되게 묘하게 공감했던 게 그 이제 이름을 외워가잖아요. 네. 인사들 이름을 이제 예. 모를 수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그렇죠. 항상 미란다는 당신을 잘 알고 있어라는 인사를 게스트들한테 주기 위해서 어시스턴트들의 기억력을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웬만한 건 이제 에밀리가 다 대답을 하다가 한 분을 모르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앤 해서웨이가 그거를 알려주는 타이밍이 진짜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만약에 얘기를 했으면 이를 가로채는 셈이 되는 그쵸. 거죠. 근데 충분히 에밀리가 대답할 시간을 이렇게 쭉 보다가 마지막에 딱 하니까 에밀리도 고마워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되게 참 절묘하게 예리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죠. 네,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영화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 연출이나 편집이나 이런 게 좋았고 다이어트 하면서 그러잖아요. 난 이제 한 번만 장염 걸리면은 목표 체중이야. 그러니까 원 장염 away from 목표 체중 이런 대사가 있어서 저 이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이 영화 지금 구구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 아무리 아닌 척해도 판타지입니다, 이 영화는. 왜냐하면 네. 실제로 우리가 사회 초년병 여성들이 서 있는 처지하고 이 영화는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앤 해서웨이는 뭐 영화에서 미운오리로 나온다고 해도 너무 아름다운 여자고 그리고 최소한 극 중에서 굉장히 지적인 여자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보편적인 사회 초년생들의 경험을 보여준다고 보기에는 뭐 10만리 밖에 있는 영화고 이 영화가 상업 영화로서 소구하는 면도 주로 이제 스펙터클 네. 그리고 뭐 폭파신 스펙터클이 아니라 눈요기,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들과 유행들을 보는 눈요기, 그리고 뉴욕의 거리를 가장 최대한 예쁘게 찍은 그런 장면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옷 갈아입는 몽타주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패션계에 대해서 주저하는 입장이었던 인물치고는 앤디가 너무 열심히 차려입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너무 물론, 예뻐요. 물론 협찬 의상들이 들어있다고 하긴 해도.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영화 자체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모순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자기 태생 안에서는 최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야기의 실밥들을 다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연애 문제도 보면, 아니, 그럼 뭐야, 그럼 과연 일 때문에, 로맨스, 연애가 어그러졌다가 반성하고 여자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이제 남자친구의 좋은 벗으로 남는 길을 택했다는 건가? 그래서 남자친구의 새 직장을 향해서 이제 뉴욕을 버리고 같이 갈 건가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게 아니죠. 결론까지 보시고 나면 그게 아니라 그녀가 런웨이란 잡지를 떠난 거는 야심보다 일에 대한 욕심보다 이 사랑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궁극적으로 원래 런웨이 들어갈 때부터 이제 다른 종류 저널리즘에 헌신하고 싶었는데 우회로 해서 얻을 건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떠나도 된다. 그러니까 다 이제 얻었고 배웠기 때문에 떠나는 거지.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떠나거나 아니면 난 역시 사랑을 찾을래라고 해서 여자 주인공이 맞아요.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분명히 이제 해주고 있고 거기서도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조금만 현명한 관객들은 다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시사지에 들어가면 끝인가요?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뭐 직장 문화가 다 합리적이고 무슨 정의를 추구하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아니죠. 그런 세계만 있고 그게 아니라 분명히 거기도 사무실 내부 정치가 있을 것이고 이상한 선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초심을 희생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는 타협의 상황 같은 것도 이제 불가피한 타협 상황도 주어질 거라는 걸 사회생활을 해보신 관객들은 알아서 네. 이제 다 짐작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백마탄 여왕을 만나는 얘기라고 묘사한 적이 보통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데 여주인공이 이건 여주인공이 다른 백마탄 여자를 만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둘 사이에 굉장히 이상한 매혹에 관한 네. 둘 사이에 끈끈한 멘토링 관계 여성끼리의 멘토링 관계에 관한 드라마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영화 뭐 굉장히 배우들의 커리어에 미친 영향을 보면 앤 해서웨이가 물론 레미제라블이 큰 터닝 포인트지만 그 이전에 뭐 제일 유명한 영화는 프린세스 다이어리 이런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체 관람가 가족 영화 이런 게 많았다가 이제 성인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주연급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게 이 영화의 성공이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원래는 레이첼 맥아담스한테 들어갔던 역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레이첼 맥아담스는 그때쯤 난 이제 로맨틱 코미디 그만하고 좀 다른 영화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레이첼 맥아담스 여러분 아시는 어바웃 타임이나 네. 스포트라이트의 유일한 여자 기자로 나왔던 그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앤 해서웨이가 이 역할을 따냈고 역할을 따고 나서 집안을 막 몇 바퀴를 뛰어다녔다고 너무 좋아서 뛰어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앤 해서웨이한테 중요한 영화일 뿐만 아니라 뭐 메릴 스트립이야 뭐 더 좋아진 게 있었겠나 싶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박스오피스 면에서는 메릴 스트립도 언제나 여성 배우 이제 노년에 접어든 여성 배우로서 헐리우드가 어떤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관객 동원력에 대해서 늘 시험받는 입장인 건데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성공을 하면서 뭐 맘마미아라든가 줄리 앤 줄리아 같은 영화들도 이제 개봉 스케줄을 속속 확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메릴 스트립이 관객 동원력을 이용하러 입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게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영화였고. 진짜 그 영화 속에서 파리에서의 그 일과 같이 네. 그 이 영화도 그런 메릴 스트립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네. 작품 자체의 완성도라든가 뭐 물론 나중에 메릴 스트립의 베스트를 뽑으면은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연기 면에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저의 영화 중에서 작품 면에서 뭐 뽑아라 그러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작품은. 근데 장르 영화고 뭐 그렇긴 하지만 대중적인 영화고 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녀의 후기 경력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네. 작품이라고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족인 것 같긴 한데 그 메릴 스트립이
그 해리포터 책 가져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오면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NSOA가 뭐 막 어떻게 이렇게 예. 다 했어야 하잖아요. 그때 예. 요것 봐라 하는 패션 예,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예. 그것도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뭐 보따리 건조라고 했을 때 네. 뭐 이 보따리 왜 젖었냐라는 건 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를 더 요구하는데 그거를 다 이제 해놓은 이미 거야. 그렇죠. 그 유능한 굉장히 유능한 어시스턴트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스가 뭘 요구할지까지 이미 그간의 경험으로 이제 짐작을 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는 그런 네. 장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이제 재밌었고요. 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패션계의 어떤 그런 화려하고 살벌하고 뭐 그런 면 보시지만 혹시나 이 영화 보시고 이제 패션 세계에 대한 영화 더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작년에 개봉한 디올 앤 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디올 앤 아이. 예, 디올 앤 아이라는 다큐멘터리는 네. 이제 라프 시몬스라는 질 샌더의 대표 디자이너가 갑자기 이제 크리스찬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로 부임을 하는데 그 시점이 제가 말씀드린 그 파리의 오트쿠투르 쇼를 딱 8주 앞두고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 만난 디올 디자이너들이랑 그다음에 그 바느질하는 아틀리에 사람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쇼를 치러내는 이제 실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이게 뭐 재밌겠나 싶지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패션 세계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네. 보고 싶으시면 이 비교적 신작인 이 영화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좀 추천을 부탁드려요. 저는 이런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재밌어 하실 거예요. 네, 저는 뭐 그 위기의 주부들, 가십걸, 예. 섹스 앤 더 시티 아. 이런 류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그 취향이신 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섹스 앤 더 시티는 그렇게 재밌게 본 편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네. 저는 엘워드가 더 재밌었어요. 디올 앤 아이 보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수요 길어졌네요, 재개봉관 생각보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살펴봤고 뭐 재밌었으니까요. 네, 이제 신작 영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듣고 신작 영화 소개할까요? 네, 오늘 재개봉작과 여러모로 연결되는 섹스 앤 더 시티